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의 어깨가 부딪혔고 그때마다 제 심장은 20살 처녀처럼 요동쳤습니다. 59의 나이에 처음 보는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용기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남은 생을 추억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고유정, 올해 59입니다. 5년 전 폐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스스로를 미망인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내고 손자들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친구 은숙이가 제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언니 묻지마 관광버스라고 들어봤어? 제비뽑기로 짝 정해서 하루 동안 여행 다니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도 만들고 가끔은 연인도 만난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마당에 무슨 연애냐고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은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에 못 이겨 결국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정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다른 영상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11월 초였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서성였죠.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다가 벗고 또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첫 소개팅을 나가는 20살 아가씨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저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고유정이라는 한 여자로서의 제 모습은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결지는 시청 앞 대형 주차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든 분들이었죠. 남자와 여자가 거의 반반이었는데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큰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먼저 버스에 타서 창가 자리에 앉고 남자분들이 제비를 뽑아 짝을 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좌석 번호는 12번이었습니다. 버스 중간쯤 창가 자리였죠.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누가 제 옆에 앉게 될까?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어색하게 보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분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실망한 표정으로,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제 옆 좌석 번호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은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특별히 잘생겼다고 할 순 없었지만 호감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목례만 하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이 시간 거리의 유명한 수목원이었고 점심은 근처 맛집에서 오후엔 온천을 들렀다가 저녁엔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특별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첫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서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대신 준비된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라고 했죠. 첫 번째 게임은 진실 혹은 거짓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에 대한 3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그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을 맞추면 벌칙으로 손등에 뽀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 안이 갑자기 술렁거렸죠. 다들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유치한 게임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죠. 첫째, 자신은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다. 둘째, 취미로 색소폰을 분다. 셋째,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습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 제 쪽을 흘끔거리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세 번째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아내를 언급할 때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제 대답은 틀렸습니다. 거짓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는 색소폰이 아니라 하모니카를 분다고 했죠. 벌칙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부분이 화끈거렸고 그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작 손등에 입 맞춘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첫째, 나는 요리를 잘한다. 둘째, 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다. 셋째,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어깨가 부딪혔고 그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옷 너머로 전해졌거든요. 그가 두 번째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짧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면 사랑이었겠죠. 이번엔 그가 벌칙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손등에 닿았고 부드러운 입술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 옆에 놓였습니다. 일부러인지 우연인지 우리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니, 뺄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밝아졌을 때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다음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20개였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속삭여서 해야 한다는 거였죠.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귓불을 간지렸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목소리가, 그의 숨결이, 그의 채취가 제 모든 감각을 지배했으니까요. 수목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의 손길과 눈빛은 제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죠. 가이드가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짝과 함께 수목원을 둘러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늦가을의 수목원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그와 나란히 걷는 이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앞에서 다른 커플이 오고 있어 비켜서야 했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절 살짝 끌어당겨 길 옆으로 인도했죠. 그의 손이 닿은 허리 부분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은 금세 떨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9의 나이에 이런 걸로 설레다니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낙엽이 떨어졌다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낙엽을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가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아마 우리는 입을 맞췄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일행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황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점심 식사 시간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당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밀착해 앉아야 했는데 우리의 허벅지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 접촉 부위에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가 물을 따라주려 손을 뻗을 때 우리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그가 반찬을 집을 때 우리의 젓가락이 부딪혔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나처럼 일부러 그런 걸까요? 오후에 들른 온천에서는 당연히 남녀가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탕 안에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그의 체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온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온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젖은 머리가 그를 더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버스 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버스 안을 붉게 물들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의도였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맞잡은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맥박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리듬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그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나이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잘 맞는 커플을 뽑아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은 따로 마련된 특실에서 묵을 수 있다고 했죠.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서로의 이름을 공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민규, 63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10년 전 사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8년 전, 그것도 제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폐암이었다고 했죠. 제 남편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서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원, 같은 병동. 어쩌면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병원 매점에서 우리는 이미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각자의 배우자를 간병하느라 정신없었겠지만요.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동병상련을 넘어선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때 누군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몇몇 커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죠. 우리는 천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음악이 계속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제 머리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음악 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느낌이었다고,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라고. 투표 결과 놀랍게도 우리가 베스트 커플로 뽑혔습니다. 특실의 열쇠를 받았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실은 일반 방과 달리 넓고 아늑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그저 이야기나 나누다 자도 된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욕망을 읽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외로움, 자식들 걱정,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였죠. 어느새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는 절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의 황홀함은 아침 햇살과 함께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남편이 떠난 지 겨우 5년, 처음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민규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침 식사 때 우리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모두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은 꿈 같았지만 현실에서 계속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연락하겠다고,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란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규 씨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이런 제가 나쁜 여자일까요? 일주일 후 민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생각이 난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하지만 두렵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점심 식사, 그리고 영화 관람. 마치 젊은 시절의 연애처럼 조심스럽고 설레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제가 화장하는 걸 보고 놀랐죠. 민규 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아직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2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공개할 것인가. 민규 씨는 당당해지자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엇이 부끄럽냐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숨어 지내냐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보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았죠. 특히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작은아들은 그냥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작은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평생 혼자 사는 걸 바라는 건 자식으로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큰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누그러졌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민규 씨의 딸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웃는 걸 본다고, 그게 좋다고. 우리 가족들이 처음 만난 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민규 씨 딸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공통 화제도 많았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민규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필요 없고 그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서로를 돌보며 살고 싶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살의 풋풋한 프로포즈보다 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닐까요? 대답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이번엔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새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하지만 어머니를 잘 모시는 분이라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규 씨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도 가족이라고 말해주었죠.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죠.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간 날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재혼이시냐고. 네 라고 대답하자 축하한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 더 행복하다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된다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규 씨는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40년 가까이 다른 사람과 살다가 새로운 사람과 사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의 습관을 존중했고 그도 제 방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원망할까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남편도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저도 만약 먼저 갔다면 남편이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랐을 테니까요. 민규 씨와 저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집엔 여전히 전 부인의 사진이 있었고 제 집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토라지기도 하고 서로의 자식 문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또다시 묻지마 관광버스 광고를 봤습니다. 민규 씨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버스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운명의 버스였다고, 정말 고맙다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펜션에서의 첫 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난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제 가슴 속엔 여전히 그날의 설렘이 남아 있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던 그 아침, 12번 좌석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59, 60, 70.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가슴 뛰는 설렘과 따뜻한 체온을 갈망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니 그 갈망은 더 절실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밤 빈자리를 보며 눈물 흘리고 혼자 먹는 밥상이 서러워 끼니를 거르기도 하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꼭 재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라도 좋고 동호회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행복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자식들 눈치가 보이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행복을 바랄 겁니다. 처음엔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나이 든 사람들의 연애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 신경 쓰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과거의 추억만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우리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늦깎이 연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하시든 반대하시든 모든 의견이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제 인생, 그리고 민규 씨와의 사랑 이야기.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행복이니까요. 여기는 중년 생활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